봄의 초입에서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북한의 태도가 돌연 차가워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을 풀어가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95척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선박도 포함돼 있는데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친정부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고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가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열흘인 만큼 추가 범행이나 공범 여부 등도 신속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세무당국이 서울 강남 룸살롱과 클럽 등 전국 2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소 착공 전에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영화배우 이미숙 씨가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에는 진실 규명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남북 간 상시 소통 창구였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것 외에는 철수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북측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강정규 기자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설명 외에 다른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나중에 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측 인원들은 곧바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오전에 개성으로 출근했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오후에 서울로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측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북측은 철수했지만 우리 정부는 남측 사무소를 계속해서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측이 연락사무소 철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 창구로 기대를 모았는데 반년 만에 남북 관계와 함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 인원이 같은 공간에 근무하며 소통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난 2016년 문을 닫은 개성공단 내에 자리하면서 남북 협력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8월 개소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연기되는 등
시작부터 북미 관계의 영향권 아래 놓인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전격 철수 배경으로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가 꼽힙니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나아가서 북미 간 비핵화대화 중단 결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전격 철수하면서 그나마 서행하던 남북관계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당장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철도, 보건, 산림 등 각종 협력 사안을 논의할 소통 창구가 닫힌 겁니다. 화상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미 연락사무소의 본보기가 되겠다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의욕을 보였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미 관계 경랑 속에 출범 반년 만에 반쪽 사무소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이번 철수 결정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한 뒤에 나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첫 조치인데 대북 제재 위반 의심 명단에 우리나라 선박이 처음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전격 철수를 내리기 전 미국은 대북 제재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경비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한 데 이어 13개월 만에 미국 재무부가 해상 제재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정제유와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95척. 토고와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러시아 선적 등의 선박과 함께 우리나라 유류 운반선인 루니스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첫 제재주의보이자 동맹국 선박을 포함한 건 일종의 경고 메시지란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충실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부 위반 사례를 주의 정도로 포함했다고 봅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단행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재개와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을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 정부를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밝히는 등 북미에 이어 남북 관계도 냉각기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통보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 결과는 물론 보고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북측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이 날카로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해온 청와대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기간에 대화 재개의 계기를 찾기가 어려워진 북미 양국에 우리의 중재 역할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은 북미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달라는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완전히 철수할 경우 남북 당국 간 협의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북측이 우리 측의 철수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과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한미 간 대화도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궤도에서 북측이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특사 파견이나 4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대응 주문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측의 철수 통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미북 관계와 무관하게 남한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라는 일종의 협박을 가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끌려만 다닌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중재자 운운하는 모습은 성급하고 어리석을 뿐이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난기류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면서 정부의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선 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빈자리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앉히려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한 차례 검찰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았습니다. 당시엔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윗선 지시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십니까? 앞으로 국민의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표적 감사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해당 임원을 찍어 감사를 벌인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한 사람의 업무 추진비만 열흘 넘게 집중 감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의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 열흘 동안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췌한 차림에 포승줄을 맨 가수 정준영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첫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선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인 정 씨,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차에 올라탑니다. 다른 신경의 변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조사 장소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속 후 신경 어떠십니까? 다쳐요.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열흘입니다. 남은 기간 지금까지 확인된 것 외에도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석 대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 작업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끝나는 구속기한 동안 정 씨를 여러 차례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세무당국이 클럽 버닝썬을 비롯한 전국의 유흥업소 21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적발된 클럽 아레나의 사례처럼 고질적인 탈세가 유흥업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형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하루 만에 강남 클럽발 세무조사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수 승리가 사내 이사를 지낸 서울 강남구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수십억 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한 강남클럽 아레나도 바지 사장을 내세운 명의 위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 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수입을 분산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꼽힙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감행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전국 2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 업소는 룸살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입니다. 세무당국은 특히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와 탈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의적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양민석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 대표는 양현석 대표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양 대표는 특별 세무조사와 빅뱅 승리 사건 등에 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주주총회에서 양민석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은 승리 사건 이후 한 달 전보다 무려 2천억 원 넘게 급감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 저희의 추가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 대표는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빅뱅 승리와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승리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조작됐다고 거짓 해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리 사건 이후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넘게 증발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것을 묻자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주들의 이익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계획된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주들의 가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석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침묵을 지켜온 양 대표의 형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주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영화배우 이미숙 씨가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재수사를 촉구하는 거센 여론 속에 이번에는 새로운 진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은 고 장자연의 사망 10주기였습니다. 그동안 수사했던 성접대 강요 등의 혐의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10년 이하라 재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왔던 영화배우 이미숙이 뒤늦게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숙은 소속사인 사이더스 HQ를 통해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추가 조사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같은 회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거듭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최근 고 장자연의 동료였던 윤지호가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이미숙, 송선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2009년 참고인 조사 당시 이들은 고 장자연은 물론 문건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고 수사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70만 명에 육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주문하면서 재수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의 당사자인 이미숙이 조사를 받겠다고 함에 따라 10년 만에 무엇이라도 하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두 차례 걸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2014년 자신이 문제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합니다. 1년 전 검찰 수사 때는 영상과 관련 없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상습적으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관련 증거도 제출했지만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습은 확인했지만 상대 여성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촬영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검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보다는 피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걸 밝히는 데 주력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피해 진술이 나왔는데도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라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과거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에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가족을 증언대에 앉혀 망신주기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제 성형외과를 찾아갔지만 이틀째 관련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밤샘 대치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채 경찰과 보건소 직원만 드나듭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언론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진료 기록과 마약부 관리대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병원장은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물러서지 않고 밤새 대기를 하며 병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 좀 검토하시는 걸까요? 예. 저희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간호조무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른바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중 한 명이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오기까지 했는데요. 범인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남성을 경찰이 붙잡습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4살 김모 씨의 체포 장면입니다. 계산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와서 그냥 신분 조회하고 더 체포했으니까. 지난달 25일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흥신소에 연락해 밀항 준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를 살해한 뒤 챙긴 5억 원 가운데 일부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씨는 다시 자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를 살해한 책임은 공범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와 공범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경찰은 누구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피 묻은 신발을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압수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해야죠. 또 김 씨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는데요. 한국당은 사건 초기 수사 책임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10여 차례 기각된 데다 수사팀도 공중분해됐다며 압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이라고 본다며 몰아붙였습니다.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좀 조용히 해봐요.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초기 수사 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맞받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 초기에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초기에 최동욱 총장이요. 버닝썬 사태로 인한 YG 엔터테인먼트와 박근혜 정부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G 소속이었던 가수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내사가 중단됐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검의 검사장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이 빅뱅과 그리고 2NE1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버닝썬 사건의 배후 인물로 주목되는 윤모 총경의 청와대 근무 사실을 주장하며 정부가 불리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청원에 따라서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등 이거 지금 조사에 착수한다 했는데 왜 제1야당이 지금 44만 명 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왜 이거 답변을 안 해요?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정면 비판했고, 한국당은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운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야말로 심판 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색깔론문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공안정국을 조성하던 과거의 그 관습을 다시 또 꺼낸 느낌이 듭니다. 꽃샘 추위 속에 발품을 파는 후보들을 당 지도부가 고공해서 지원 사격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공중전에 맞서 한국당은 현장에서 전방위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창원에 5평짜리 원룸을 마련한 황교안 대표가 통영과 고성의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심판하자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통영 경제 망쳐놓고 또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독재로 몰아가는 이 정권,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창원의 털을 잡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좌우와 진보 보수를 모두 비판하며 민생 실용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정권농단 세력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를 부정하고 노동조합만 앞세우는 민노총에게 창원을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한 정의당의 고군분투도 돋보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인 주말까지 민주당과 법여권 단일화를 하기로 교감한 만큼 여론조사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단일화로 자유한국당을 꺾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 2곳의 미니선거지만 야권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온 데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도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도서출판 교학사에서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을 합성한 것으로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며 제대로 검수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교학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에 출간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우편향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교학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노 전 대통령 10주기가 다가오는데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교학사 측이 작업자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단순 검색해 넣으면서 실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뻔뻔하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관계 당국이 나서 철저히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학사 참고서 파문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지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원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추경은 사실상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분야까지의 그런 재정 보강과 관련돼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의와 그러한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그런 검토와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장사 300여 곳에서 주주총회가 열려 슈퍼 주총데이라고도 불렸던 오늘 특히 현대자동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적극적 경영 참여까지 나서는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공세가 거셌는데요. 현대차 측이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방어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국내외 펀드 자본들의 경영 참여 목소리가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예고대로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고액 배당을 요구하며 주주들의 표를 호소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에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액은 현대차 이사회가 제시한 3,000원보다 7배나 많은 액수여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당 금액이 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고, 결국 투표까지 거친 결과 현대차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이 86%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사회 이사 선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엇은 이사회가 제시한 3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회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지만 표결 결과 현대차가 내세운 이사들이 모두 선임됐습니다. 비록 엘리엇이 표 대결에 지기는 했지만 3% 지분으로 두 자릿수 찬성률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현대차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가 표 대결 끝에 주요 안건을 이사회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고비를 넘겼음에도 엘리엇과 같은 국내외 펀드 자본들의 경영 참여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사내 이사에 재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는 물론 모비스 대표이사와 함께 기아차 등 계열사 사내 이사도 함께 맡게 돼서 그룹 장악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도 엘리엇이 표 대결에서 완패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 확정과 정관 변경, 사회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표결했습니다.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안과 이사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안건, 그리고 엘리엇이 제안한 사회이사 후보 모두 득표수에 밀려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은 한 주에 보통주의 경우 4,000원으로 가결됐고 사회이사로는 전기차 신생기업과 투자업계 전문가가 선임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감사인인 3일회계법인은 리스 항공기 정비 충당금과 마일리지 수익 인식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와 관련해 지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착공 4년 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때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던 걸까요? 김평정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를 짓기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 환경부는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로부터 연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열 시스템이 토양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최종 결과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지열발전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 해외 사례를 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수를 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경우 지진의 원인이 되거나 지진의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물을 계속 넣었을 때 지진이 잦아지고 물 주입을 줄였을 때는 확연히 감소하는 관측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열발전 사업단에 들어간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포항은 지난 2011년에 지열발전 부지로 선정됐고 2012년에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활성단층 지역이라 지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거듭 나왔지만 지열 에너지가 센 지역이란 효율성에 밀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전은 물론 추진 과정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연구와 지적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인간이 만든 재해라고 밝혀진 만큼 정부의 책임론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을 수사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피해 주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신흥동에 마련된 범시민대책본부. 크지 않은 사무실은 가득 들어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포항 시민들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전에 다시 들렸는데 인원이 많아서 갔다 오면 좀 나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시네요. 크든 적든 저희들은 뭐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아직 조그만 진동에도 가슴이 뛴다는 주민. 따져 묻지도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억울해 소송이라도 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연적인 지진인 줄 알고 저희들이 그거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는 순간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났다니까 정말 막 화가 날 정도로. 정부와 정치권, 지열발전 업체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허점이 드러났고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은 조사가 아닌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넥스지오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정치 연관성에 관련돼서도 나올 것이고. 지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 정부를 향한 불신과 불만도 터져나와 포항 지진 후 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희생한 55분의 용사가 잠들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눈물로 불려졌습니다. 헌신적인 김종헌 상사.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승전도사 박정훈 병장.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서 순국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용사가 희생됐던 천안함 피격일에 맞춰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킨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해의 기적 같은 변화를 굳건한 평화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전사자가 나온 모교의 학생 등 각계 인사 7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해외 순방을 이유로 기념식에 불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불참을 놓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올려 용사들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화한 명패가 뒤집힌 채로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누군가 명패 떼는 것을 보았다. 목격자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당 지역당원을 지목했는데 당에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립대전연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합니다. 화한 뒤편 땅바닥에 하얀색 종이 같은 게 놓여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화환의 명패였습니다. 인근에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 화환의 명패도 떼어진 채 바닥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명패는 황 대표 일행이 자리를 떠난 뒤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을까? 명패 떼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화환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다가 황 대표가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명패를 떼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분이 참배하기 직전에 대통령 그 화환에 있는 명패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의 지시로 의해서도 또 다른 남성분께서 이낙연 총리 그 명패까지 같이 땅에 내려서 뒤집어 놨었습니다. 목격자가 지목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해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환 명패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현장 안내병사에게 조치할 것을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걸 뭐 일부러 훼손해서 뭐 그거를 욕되게 하거나 그럴 일은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죠. 현재 명패를 떼어냈다고 지목된 여성은 전화와 문자에 응답이 없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금도를 벗어난 만행이자 호국 영령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진상을 파악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엔은 이들 해운 회사 중 한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승용차를 실어다 줬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재하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6월 11일 싱가포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삼엄한 경비 속에 서둘러 이동합니다. 벤츠 표시가 선명하고 번호판은 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구매 당시 이 차량을 미국 롱비치항에서 선적해 중국 다롄을 거쳐 들여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조사 결과
운송은 중국 해운회사 랴오닝 단싱이 맡았습니다. 다롄에 본사를 둔 랴오닝 단싱은 북한 화물을 많이 운송하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또 다른 중국 해운회사 다롄 하이보도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을 제재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성실하게 이행하겠지만 미국이 직접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坚决反对任何国家根据自身的国内法对中国的实体实施单边制裁和长臂管辖。 중국 정부는 우선 두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정한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무역 협상 때문에 자세를 낮추던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미중 관계에도 조금씩 온도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인데요. 문 대통령은 대구가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립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부품을 갖다 놓기만 하면 로봇이 강한 힘으로 눌러 조립을 마치는데 실수로 손이 끼어 사고가 나는 것도 막아줍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손을 놓게 되면 바로 작업을 정지시키는 그런 게 맞습니다.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로봇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나 재활, 재난 현장 등에서 인간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로봇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과 융합하면 오는 2023년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로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로봇 산업 육성 발표 뒤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습니다. 칠성시장은 지난해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곳입니다. 과일과 나물, 연근까지 10만여 원어치를 샀습니다. 나 27,000원. 27,000원. 예. 예.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드리고 예. 이것도 2만 원. 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전국 경제 투어는 이번이 7번째로 대구 방문은 지난해 2.28 민주운동 기념식 이후 1년여 만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사망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쑤성 당국은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7명이 숨지고 약 64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2명이 위독하고 58명은 중상이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현장 1km 부근에 유치원과 학교가 7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수습에 힘쓰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오는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와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한 이른바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트랙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바로정보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이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지역 농산물 직매장과 장터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개장을 기념해 31일까지 신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꽃등심, 꾸러미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부산시가 직접 찾아가는 1:1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맞벌이 가정처럼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 가운데 12살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건데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확대되고 지원 시간도 한 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네, 지난해 11월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많게는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서 하루 이틀의 경우 40만 원, 3, 4일은 8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 등 장애가 있었던 기간만큼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KT 장애로 카드 결제나 주문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합니다.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고 하니 피해를 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건강을 위해 포도즙, 사과즙, 즙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같은 건강즙이 무조건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즙이나 배즙 같은 과일즙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 이틀에 한 포씩만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콩팥 질환자는 칼륨 배설이 어려워서 칼륨이 많이 든 배즙, 사과즙을 피해야 하고요.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 매운맛이 나는 마늘즙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존 미술가로 불리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개인전이 오늘부터 8월 초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립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1972년작인 예술가의 초상이 약 1,000억 원에 팔리면서 가장 비싼 작가로 부상을 했는데요. 대표작인 더 큰 첨벙을 비롯해 회화와 드로잉, 판화, 133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관람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여수 영취산에서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진달래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30일 영취산 돌고래 행사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고요. 다양한 공연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봄을 맞아 진달래꽃 한번 빠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나 알겠는데 명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네.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위원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좀 전에 일본 적인데 그래도 일본이 저는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거는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아니 잠깐만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나가지고 난립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야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잠깐만요. 일본의 좋은 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대통령은 인지하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거. 지금 산당 가보세요. 매물이 산더미고 전부 외국 나가 있는데.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꼭 그날 알아서 그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위에서 하신 정책이 뭡니까? 여러 가지 좀 이따 담당 장관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건 담당 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그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학사 측은 문제가 된 수험서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은 지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논란 주제어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서고요. 이 논란이 된 사진은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것입니다. 어떤 맥락을 설명하면서 이 사진을 사용한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 후기에 신분사회가 흔들리는 그 단원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 그 사진에 노비의 사진이 이제 그 게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달아나다 잡힌 노비의 사진, 그 이마에 이제 직인이 찍혀 있는데 낙인이 그 사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KBS의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최초에 가져온 그 사진인데 이 추노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후기에 이제 노비가 간의 노비가 있고 외거 노비가 있었는데 근데 밖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이제 몸값을 포로 제출하는데 그걸 잘 안 내면 받으러 갔고 또 도망 다니면은 그 노비를 쫓아가는 그래서 이게 추노라고 그랬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그런 사진이었다는 건 대단히 좀 모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저 사진 밑에 보면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다. 이런 사진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하필이면 또 이런 페이지에 쓰였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보면 일부 방송에서 사실은 이제 일베 사이트에 있는 그런 뭐 아주 사진들을 가져와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일단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해서 이제 실수라고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번 사진은 좀 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이번 차원을 보면 누가 봐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라는 게 몇 차례 감수 과정을 통해서 일단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편집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감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자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특히 더군다나 이게 한국사 책이 역사책이에요. 다른 책과는 달리 역사책은 역사적 고증과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몇 차례 검증을 거치는 게 상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사 교과서에 더군다나 누가 봐도 한눈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진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개월 동안 이렇게 팔렸는지에 대한 의문들. 책이가 출판된 지가 이미 7개월이 지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다른 방송사에 쓴 것들을 보면 아, 이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차원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넘어가기가 좀 힘든 사안 같아요. 그런 걸로 비춰지면 저는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보면 이런 사진들을 보면 원래 저작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저작권을 주고 정식으로 사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대충 긁어다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출처가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진인데 그렇다면 KBS 제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제공이라든지 뭐 KBS란 말도 없군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금 이 출판사 교학사가 근데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교학사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이제 교학사 측에서는 편집자의 단순한 실수다. 단순한 실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은 육안으로 봐도 쉽게 이거는 그냥 노비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인지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편집자의 실수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책을 해도 교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 이제 역사 교과서 참고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그런 이제 교열 과정을 거칠 텐데 이게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게 최종적으로 출판가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럼 이제 과연 고의성이 없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특히 이제 교학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외부의 인터넷, 구글 같은 그런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뒤져다가 그냥 자료를 내려받아서 책에다가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대략 58%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현대사 관련, 근현대사 관련은 뭐 무려 한 70% 가까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내려다 게재하는 저작권도 문제가 있지만은 과연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안 된 채로 그냥 실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통상 이제 역사책 같은 경우 하면은 이제 전문 서적이라든지 또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검증된 자료들을 게재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고 또 이번에 이제 교학사의 책을 보니까 외교부에 자료를 갖다 통계를 실었는데 실제 통계하고 또 다른 통계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 제작 과정에서 직업 윤리도 잘못된 그런 부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도적인 비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역사책인데다가 이게 또 참고서입니다. 여러 차례 검수와 교열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편집 직원의 실수였다는 설명 그리고 그것이 7개월 동안 모른 채로 지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교학사 관계자들이 노무현 재단에 사과 방문을 했는데 재단 측에서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들이 보니까 아마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찾아간 것 같고. 일단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그냥 이거는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이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실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실수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일베 사이트라는 이런 아주 극우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사진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을 어떤 비판한다든지 또 자신들만 알 수 있는 기호로 사실은 이 사진을 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이 무리를 빚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도 뭐 신문사에 있지만 신문 같은 경우도 사진 자료 하나 쓸 때도 이 잘못 쓰면요. 요즘은 거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게 사실은 저작권료를 물어야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현장에 기자가 가거나 아니면은 통신사를 통해서 받은 사실 쓰거나 그리고 크레딧이라고 해서 어디서 출처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줍니다. 거기에 또 기자 이름도 밝혀져서 나중에 이게 다른 회사의 어떤 사진과 똑같은 어떤 걸 쓴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진 한 장 쓰는 게 엄격해야 되는 것이 저희 뭐 신문사라든지 출판사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교학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주로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과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이 교학사의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했던가? 그리고 이거 단순히 지금 뭐 들어온 지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직원이 했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책을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책임지고 했다라면 이것도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러면 상급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상급자가 한 번 더 보고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냥 넘어갔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저희도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래픽에도 사진 출처를 박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10주기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비통하다, 참담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교활한 그런 좀 뭐 실수랄까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계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실수든 의도든 어쨌든 간에 법적 책임은 빠져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성이 있다면은 굉장히 더 크게 책임을 묻겠죠. 형사 책임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성이 좀 있어 보이는 대목이 뭐냐면은, 일단 이걸 그냥 뭐 노비라든지 또는 추노, 노비 이걸 치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무현 노비라고 인터넷에 쳐야만이 이 사진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 사진이 일간 베스트에만 또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학사는 과거에도 아시겠지만은 뭐 친일이라든지 또는 또 독재, 유신 독재 이런 것들을 미화한 그런 전력이 있는 교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뭐 퇴출돼야 된다 이런 비난까지 받은 그런 교학사이기 때문에 그 의도성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구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지난 2013년쯤에 보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른바 우편향 교과서다 이런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그 출판사가 또 교학사이기도 합니다.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해명을 내놓으려면 앞으로 교학사 측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교학사 측에서 철저하게 일단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을 처음에 수집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게재가 됐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일단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물론 뭐 나는 이제 이런 노무현 재단이 이쪽에서 하겠지만 법률적인 어떤 책임도 일단 져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 이게 어떤 의도적인 의도는 않건 간에 이런 출판물을 할 때 뭔가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책 하나 만들고 사진 하나 만드는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찍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보면 인터넷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숨어 있는 아주 독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또 돈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교과서, 역사 교과서라든지 공식적인 문건에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좀 넌센스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좀 우리 출판계나 언론계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과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좀 심심하면 정말 이런 사건이 한 번씩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입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었는데 결국 우리 역사서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신입 직원 한 명의 손에 맡겨왔다는 뜻인지, 유독 교학사에서 반복되는 역사서술 논란에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보죠. 오늘이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서해에 잠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이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무엇이 논란이 됐는지 주제어로 보시죠. 저는 결국 북한 눈치 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또 안보관을 보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해 수호의 날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행사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천안함 장병들의 묘역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화환 명패가 뒤집혀져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명패가 뒤집혀져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볼성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해서 지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집권하신 뒤에 2년 연속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야당에서 정치 쟁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권해서 2018년도에는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니까 갈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려면 참석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대구에 경제 관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행사를 참여하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보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하면서 굉장히 슬프다라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지금 이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속내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대결과 대립보다는 평화 그리고 협력 그렇게 해서 일단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북방 경제 시대를 열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여야 간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 명패를 누군가 떼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떼는지 정확하게 한 여성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한국당 소속의 지역 당원이었다고 해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 방문한 일정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지역의 로봇 산업 육성 뭐 이런 걸 일정 때문에 간 것인데 뭐 중요하죠. 근데 대통령 일정을 정할 때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해 수호의 날은 이제 연평해전과 천안함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정해진 일정과 그다음 유동적인 일정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저는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서요. 미국이 왜 강대국인가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분위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대통령이 새벽에도 그 운구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장병들을 운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추모 행사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렇게 국가가 대접해 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 장병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바친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화재가 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주 빨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차피 로봇 산업 일정은 뭐 오후에 가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날을 잡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날에 정말 우리 장병들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병들의 좀 마음을 어루만지고 좀 더 조국 수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 있었고 또 지적할 문제는 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여당 대표가 오늘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가 안보 문제와 좀 호국의 문제에서만큼은 저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당 대표는 좀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크게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장병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 눈치 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또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북한 눈치 보기 또 실제는 이 정도까지의 표현은 아닐지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양측이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고 외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선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로 교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배려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SNS를 통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힘 있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남북 대결의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대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연합훈련 문제라든지 어떤 서로에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장병들이 이런 목숨을 잃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보할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이라 본다면 협상을 위한 협상의 카드와 실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서해 수호의 날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나 어떤 협상의 어떤 장애가 된다. 저는 그게 오히려 이런 건 더 확실하게 하면서 이거는 아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양보라고 해석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남북은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에요.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선택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대신 찾아간 대구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일단 현장 화면을 보고 오시죠. 요거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그러면 24,000원이랑 12,000원, 그럼 36,000원입니다. 가지고 감사합니다. 딸기 같은 거 10,000원, 이런 것도 10,000원짜리. 네. 예, 많이 합시다. 대통령님 여기 오셔서 돈 다 쏘셨구는가요? 아이고, 얘 돈 많이 드는 거 아이가? 그래, 다 줬지. 아이고, 참네. 70시간까지 20분 후하더라 하지. 자, 27,000원. 27,000원. 예. 그래서 10,000원은 이렇게 드리고 이것도 20,000원. 예. 3,000원 더 드리고. 예, 3,000원 드려. 장사는 이래 하는 기다야. 좀 뜻밖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구라고 하면 보수 진영의 본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굉장한 환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상으로는. 일단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와주신 게 굉장히 고맙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아마 시장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대구의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된 분위기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또 어떤 기대도 좋고 또 이제 그동안 보면 예전에는 서문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칠성시장을 이번에 이제 방문하셨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의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 저는 충분히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한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이 행사에 대한 좀 표명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의 어떤 중요도를 좀 이제 하는 문제들 또 배치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청와대 참모진들에서 사실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현장을 자주 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경제 투어 대구였는데요. 시장 상인들은 환대했습니다만 이 경제 행보를 택하느라 놓치게 된 안보 행보. 청와대 입장에서 득과 실 무엇이 더 많았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논란 한 가지 짚어보죠.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클럽 버닝썬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인 신모 영화감독의 마약 밀반입 논란입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청와대와 방통위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고 좌파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결정판이자 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죠.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데 네네. 지금 신모 감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분이 1심에서는 마약 대마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3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네. 문제는 이분이 무죄다라고 네. 지금 그 유시춘 이사장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무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양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양태가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네. 이유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예. 유죄해가지고 지금 복역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뭐 대마를 실제로 이렇게 밀반입과 그 현장이 포착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었던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소포 한 통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공항에서 이거 검색을 하다가 이게 대마초라는 걸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보통 대마 수사 같은 경우는 이걸 직접 거기서 뭐 하지 않고 이제 이 수사관이 이제 배달원을 가장을 해서 네. 현장에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럼 네. 누가 수출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주소가 하고 이름 자체가 이제 보리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보리. 예. 근데 이제 이 사무실 자체는 사실은 이제 아까 신 감독의 그 어떤 유시춘 씨의 어떤 아들의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네. 옆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무실 가져가니까 아무도 수취하는 사람이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혹시 이거를 수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기 연락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신 감독이 오면서 이거는 우리 뭐 PD가 주문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체포할 당시 보니까 실제 그 이 감독의 집에서 이 특히 대마를 가는 장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기록이 네. 없기 때문에 일단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이거는 신 감독이 한 게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3년을 내렸고 대법원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물론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무죄라고 이야기할 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일단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시춘 이사장의 신분 자체가 일단은 교육방송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보니까 이 2심에서 실형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사장 선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청와대에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들이 이게 지금 2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서 구속이 됐는데 네. 문제는 대법원에 가면 뭐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그걸 알았다고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렇죠.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뭐 청와대에서 직접 인사 검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통위에서 이제 임명하는 권한이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관계자한테 아마 이제 이야기를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교육방송 이사장을 임명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 교육방송이라는 곳이 다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뭐 현자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사장의 자녀가 사실은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까지 났다. 네. 이 사실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사장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냐?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 수사 내용을 보면은
대마가 들어있는 그 우편함 근처를 배회하는 인물이 이제 여장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 신 감독의 얼굴이 찍힌 것은 아니었지만 또 여장을 한 사람이 배회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유시춘 이사장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공영교육방송 EBS의 최고 책임자를 대마초 밀반입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어머니를 알고도 임명했다니 이 정부의 후한무치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국무위원까지 지낸 이창동이 대마초범 유시춘의 아들을 위해 눈물겨운 탄원서를 제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시킨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 대해 마약 복용은 차고도 남는 이혼 사유라며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심심한 의리의 뜻을 보낸다고 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것은 감추고 은폐하는 좌파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 호환무치의 결정판이자 유시민식 제19는 감쌀레오이다. 조카의 일이니까 유시민 이사장과는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의 어떤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을 봤을 때 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가족 비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던 것이 지금 거꾸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사건 한번 적용해 볼 때 만약에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문제 가지고 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법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 유시춘 EBS 이사장 같은 경우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에서 뭐 직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조카이기 때문에 한 달에 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의 이제 과거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사위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직설적인 그런 이제 말을 내놨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말은 말을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연좌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게 좀 지나치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이라는 게 이제 저지먼트인데 남을 이렇게 심판하면은 똑같은 잣대로 자기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 남에게는 좀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좀 엄격하는 그런 삶의 자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이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뻐하고 좀 그렇게 업어서 키웠다고 그래요. 그만큼 친분이 있고 또 이제 이창동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한혜종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영화 작업도 같이 했고 이제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친분에서는 뭐 저라도 사실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치로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본인도 스스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죠. 남한테만 엄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청문회 국면에서 또 장관들 나온 분들의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지금 국회의원 시절에 남한테 그렇게 추상같이 했다면 본인한테는 춘풍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즉 남한테도 춘풍이었으면 본인한테도 춘풍해야 되는 것이고 추상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청와대 비서관실 다 걸려있는 게 춘풍 추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한테 엄격하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내로남불에 대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시민 사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자기 아무리 조카의 문제지만 자기 또 누나의 문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입장을 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다른 김무성 대표나 이분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은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예인들 연루된 강남 클럽의 마약 사건만 해도 충격적인데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 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모든 국가, 특별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 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내용인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일단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습니다. 한 차례 더 브렉시트가 연기될지 또는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 일어날지는 이제 영국 하원에 달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이 요청한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을 했지만 EU 회원국들은 일단 다음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뒤로 브렉시트가 미뤄지면 영국의 선거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연기 일정을 5월 22일까지로 늦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의문 승인이 안 될 경우 영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하기로 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은 좀 더 미뤄집니다. 선거에 불참하면 예정된 12일에 자동으로 브렉시트가 이뤄집니다. 브렉시트의 운명을 결정할 영국 하원의 합의문 승인 투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What the decision today underlines is the importance of the House of Commons passing a Brexit deal next week so that we can bring an end to the uncertainty and leave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선 참가자의 52%인 1,740만 명이 EU 탈퇴에 48%인 1,610만 명이 EU 잔류에 찬성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를 폐쇄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하에 남은 물이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폐쇄 후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폐쇄해도 당장은 원상 복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열발전소에서 주입한 13,000톤의 물 가운데 아직 6,000톤가량이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층 사이에 스며든 물은 땅속 압력에 따라 흐르면서 또 다른 작은 지진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땅속 환경이 바뀐 탓에 섣불리 물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압력 변화와 미소 지진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스위스 바젤의 경우 3.4의 지진이 일어나자 바로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땅속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폐쇄 후 물이 빠져나오도록 기다렸지만 2017년 다시 지하 압력이 올라가며 미소 지진이 일어나자 닫았던 시추공을 열어 압력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10여 년간의 꾸준한 관찰로 더 큰 지진을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사나 연구 없이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분석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미 대처할 시간을 많이 놓친 만큼 땅속 압력과 지진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꽃샘추위 속에 곳곳에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두터운 외투와 함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과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고요. 이후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해버렸습니다. 봄이 올 듯 오지 않는 이맘때의 꽃샘추위처럼 한반도의 봄을 맞기 위한 마지막 추위라면 좋을 텐데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남자부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대한항공을 꺾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이겨 오전 3선승제 승부의 첫 경기를 차지했습니다. 전광인이 22득점, 파다르가 20득점, 문성민이 21득점으로 활약하며 풀세트 접전을 끝냈습니다. 센터 신영석도 5세트 결정적인 블로킹과 서브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팀은 모레 2차전을 치릅니다.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흥행 열풍이 더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남녀부 플레이오프 시청률이 지난 시즌보다 상승했습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플레이오프 2경기 시청률은 평균 2.08%,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플레이오프 3경기 시청률은 평균 2.0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평균 시청률보다 남자부는 0.67%포인트, 여자부는 0.9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평균 관중 역시 남자부는 정규리그보다 52% 늘어난 3,700여 명, 여자부는 27% 늘어난 3,200여 명이 포스트 시즌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지난해 4월부터 투어 생활을 중단했던 최나연이 11개월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최나연은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첫날 경기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내며 선두의 한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6언더파 공동 7위에 올라 시즌 두 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 총회를 열고 31일 공식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